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전 세계 경제와 정세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의 지갑과 미래에 직결된 뜨거운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시장의 맥락을 짚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에너지를 둘러싼 무력 충돌과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 선점 경쟁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역사 속 거울을 비추어 보면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자산 시장의 향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줄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경제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성장하며 깜짝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10년 뒤 중고숙련 직종 등에서 약 2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엇갈린 신호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깜짝 성장은 기쁘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올 고용 충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1차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는 단순 육체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대전환기입니다. 과거 마차 제조업이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이 생겨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듯 우리도 단순한 일자리 보호를 넘어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설계와 재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만 이 고용의 과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우려, 그리고 인공지능 지출 증가에 대한 회의론으로 한 달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인한 서민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자발적 서약을 확대했습니다. 이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폭락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붕괴 서막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장밋빛이지만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하고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시장이 냉정해진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요금 서약 확대는 매우 영리한 포퓰리즘이자 실리주의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서부 골드러시 때 정작 가장 돈을 많이 번 이들은 금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엄청난 전기를 쓰려면 발전소도 직접 지어라라며 서민들의 지갑을 보호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계산을 끝낸 셈입니다.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의 상반기 국내 총생산이 4.7% 성장한 가운데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고 비중을 기록하며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청두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디지털 및 인공지능 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역내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기술 고립을 돌파하려는 중국의 속내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미국의 숨막히는 기술 봉쇄 속에서도 중국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예자 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에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실크로드를 개척해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상인들을 끌어들여 경제적 부를 거머쥐었던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서방 정치가들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해도 글로벌 자본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생산 능력이라는 꿀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청두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불러 모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 역시 미국의 동맹망 바깥에 있는 신흥국들을 자국의 기술 생태계로 포섭하려는 정교한 우회 전술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약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은 75세 이상 고령층에 잠자고 있는 예금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투자 능력 증명서 발급을 추진합니다. 한편 한국의 네이버는 자사의 스마트 빌딩 기술을 도쿄의 대형 복합 빌딩에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엔화의 약세는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초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인공지능 투자 증명서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 가계가 보유한 막대한 자금 중 상당액이 고령층의 예금, 이른바 장롱 예금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외환위기 때
단행했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가계에 사장된 자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환원시키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고유한 문화적 접근이죠. 이 와중에 한국의 네이버가 도쿄 핵심 빌딩에 스마트 솔루션을 수출한 것은 기술 고도화가 정체된 일본의 틈새 시장을 우리 첨단 기술이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동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재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히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워싱턴에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안기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미 하원이 군사권한 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긴장은 최고조입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의 국면은 1960년대 초 인류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의 현대판 중동 버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 이상이 지나가는 생명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초강경 압박 전술에 이란이 자위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벼랑 끝 전술로 응수하는 모양새인데요. 미 하원이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약하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해 트럼프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미사일 하나가 전 세계 오일 쇼크를 촉발했던 전례를 볼 때 양측의 치킨 게임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경우 글로벌 자산 시장은 감당하기 힘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세안 회의에서 전격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1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정작 러시아의 2분기 예산은 비석유 수입이 25% 이상 늘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방의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버티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당시 영국의 무역을 차단하려 했던 나폴레옹의 봉쇄는 밀무역과 대체 경로 때문에 무력화되었죠. 현재 러시아 역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우방국들로 판로를 넓혀 오히려 석유와 가스 수입을 전년 대비 60%나 늘렸습니다. 21번째 제재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글로벌 자원시장의 그물망은 헐겁습니다.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먼저 회담을 요청한 것 자체가 군사적,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전격 공격하고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2달러까지 폭등하며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 이토록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후티 반군의 이번 유조선 공격은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숨통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운하가 폐쇄되어 유럽 핵물류가 마비되고 유가가 치솟았던 역사적 충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멘이라는 작은 세력이 글로벌 강대국들을 뒤흔들 수 있는 이유는 배후에 이란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기와 기술진을 예멘에 밀입국시킨 정황이 포착되었죠. 선박들이 홍해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게 되면 운송기간이 몇 주씩 늘어나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기는 무서운 지정학적 역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중동 긴장과 유가 상승의 여파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시험지 유출 사태로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도 대외적으로는 인도와 일본이 국방 및 경제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며 일본의 해군 무선 안테나 기술을 인도에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의 현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도는 현재 화려한 외교적 위상과 취약한 국내 경제라는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국방기술 이전 협정은 역사적으로 냉전 시절 인도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리를 챙겼던 비동맹 노선의 현대적 진화입니다.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첨단 기술까지 공짜로 얻는 실리 외교의 극치죠. 하지만 내실을 보면 뼈 아픕니다. 인도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 무역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국내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시험지 유출 같은 사회적 갈등은 모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가 진정한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외교 무대보다 내부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님의 오늘 한 줄 평은 무엇인가요? 폭풍이 불어올 때 벽을 쌓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바람개비를 만드는 이가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의 급변은 분명 위기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자산을 지키고 키울 거대한 기회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시장의 거센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바람개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멋진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